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김 작가 이야기 계속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어머니까지 버려두고 집을 떠난 김 작가. 그는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친할아버지를 욕하고 조롱한 채, 그리고 역적 가문의 출신이 되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도 집을 떠나 동가씩 서가숙하며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저 술 한잔 기울이고 시 한 술 푸면 그것이 바로 김 작가의 자그마한 행복입니다. 천하제일 명산이라는 금강산을 향해 떠나는 김 작가. 오늘은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서 온갖 세상의 희비를 다 경험을 합니다. 자칫 돌중이라는 보림사의 중을 만나는가 하면은 그 중에 아들을 만나고, 그런가 하면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던 부잣집 문간에서 쫓겨나는 소름을 겪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아 서러운 마음을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김 작가는 그야말로 하루 동안 온갖 세상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 작가에게는 온갖 천재성을 확인하는 기막힌 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 작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제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림사의 똘중. 언덕길은 높이 올라올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산에 올라오면 안개가 이렇게도 광활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비좁은 한간에서 날마다 아웅다웅 싸움만 짓만 하고 있는 것인가? 김 작가는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스레 깨달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자 문득 공자의 고사가 머리에 떠올랐다. 공자는 동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고서는 노나라가 작다가 말했고, 그보다 더 높은 태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고서는 천하가 작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기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성인들의 도량이 바다같이 넓은 것도 그들이야말로 세상 만사를 아득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득 깨닫고 보니 어디선가 꽃향기가 바람결에 풍겨오고 있었다. 정신이 황홀해 오도록 그윽한 향기였다. 자세히 보니 저 멀리 덩굴 사이에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여러 백송이로 다복다복 피어 있었다. 냄새도 향기롭지만 꽃도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김 작가는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꽃을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제 아무리 꽃을 잘 그리는 화가라도 이 냄새만은 그릴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에 관한 옛글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옛글에 이런 말이 나온다. 꽃은 그려도 꽃의 향기는 그릴 수 없고, 눈은 그려도 눈의 맑음은 그릴 수 없고, 달은 그려도 달의 밝음은 그릴 수 없고, 샘은 그려도 그 물소리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은 그려도 그 인정은 그릴 수 없다. 김 작가는 글로서만 읽어온 그 말들이 참다운 진리임을 이제서야 깨달은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물체의 진수를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그림이나 문장 같은 것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김삿갓은 눈앞에 전개되는 삼선 경계를 골고루 감상하자니 한이 없었다. 어느새 낮이 기울어 해는 중천에 떠있다. 이런 식으로 금강산까지 가려면 몇 달이나 걸릴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걸음을 재촉해 걷다 보니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탁발생 하나가 이쪽으로 부지런히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진정일 홀로 거닐다가 처음으로 만나보는 사람이 속인이 아닌 스님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스님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합장 배를 하며 길을 묻는다. 대사님, 금강산에 가려면 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70이 가까워 보이는 노승은 합장으로 답례를 하더니 김삿갓의 얼굴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금강산에 가려는 길이오이까? 하고 묻는다. 대사는 코가 유난스럽게 매부리 코인 것이 무척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금강산 구경을 가는 길이옵니다. 금강산 구경을 가신다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에다. 소승도 금강산에서 3년가량 수도를 했는데 금강산이야말로 하늘 아래 하나뿐인 선경이옵시다. 중이라는 사람이 극락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선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쩐지 수상쩍었다. 매부리코는 성품이 간악하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눈앞의 대사는 그런 부류의 중은 아닐까? 김삿갓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산이 그처럼 좋은 곳이라면 대사께서는 어찌하여 선경을 버리고 속계로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탁발생은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두어 번 외곤하더니 소승은 전생에 업보가 많았던지 오도를 걷기에는 번뇌가 너무 많아 스스로 똘중으로 자처하며 동양지를 떠돌아다니는 길이오리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입으로 똘중이라고 자처하니 김삿갓은 할 말이 없었다. 대사는 무슨 겸허의 말씀을. 김삿갓은 인사치레로 웃어 보이고 나서 여기서 금강산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면 됩니까? 하고 화제를 본 궤도로 돌려버렸다. 탁발생은 빙글에 장난기 어린 웃음을 웃고 나더니 파벌먹 모양으로 앞만 내다보고 부지런히 걸어가면 열흘, 이 산 저 산을 유람하며 노라리가락으로 걸어가면 1년도 그만 10년도 그만 서방 극락인 아미타불의 세계는 10억 만리 저쪽에 있다고 하지만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극락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강산이 멀고 가까운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것이오이다 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아리송한 소리를 지켜내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말 많은 사람치고 신통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선가인은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협잡꾼이 아닌 바에야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단 말인가. 김삿갓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탁발승과 작별하고 다시 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산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온갖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요란스럽게 들려올 뿐 인적조차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새소리를 들어가며 눈앞에 산을 넘고 보니 또다시 갈림길이 나온다. 어느 길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인지는 알 수가 없건만 사람을 만나야 길을 물어볼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설봉 강백년의 산행이라는 시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심리 먼 길에 인적이 없어 산은 텅 비었는데 새만 우는구나. 중을 만나 길을 물어보았건만
중이 가고 나니 길을 또 모르겠네. 지금의 김삿갓의 청경을 그대로 읊어준 듯한 시였다. 다리도 쉬어갈 겸 푸른덕에 주저앉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좌수를 하고 나서 문득 눈을 떠보니 해는 어느덧 서산머리에 기울어 저 멀리 산끝을개서는 저녁 연기가 솟아오르고 산새들은 둥으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에 두루 살펴보니 목동이 소를 타고 풀피리를 울며 산골짜기를 내려오고 있었다. 목가적인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여 김삿갓은 이번에는 운곡 한우기의 시를 연상하였다. 저녁 연기 지붕 위로 떠오르고 새들은 숲으로 날아드는데 소치는 아이는 피리를 불며 소를 몰고 냇가로 돌아오네. 목동은 풀피리를 불며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목동의 얼굴이 무척 눈에 익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만나본 얼굴 같았으나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김삿갓은 풀밭에서 일어나 목동의 앞으로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얘야, 거기 좀 섰거라. 너 어디 사는 아이냐? 11~12살쯤 되어 보이는 목동은 소를 멈추더니 말한다. 저 산 아래 살아요. 이름이 뭐지? 칠돌이라고 불러요. 칠돌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로구나. 금강산에 가려면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느냐? 이 길로 가도 좋고 저 길로 가도 좋아요. 모든 길은 금강산으로 통하는 길인걸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김삿갓은 아까 만났던 탁발승을 불현듯 연상하였다. 그러자 다음 순간 목동의 얼굴이 눈에 익다고 생각된 것은 소년의 코가 탁발승의 메모리 코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크게 놀랐다. 김삿갓은 칠돌이라는 아이의 메모리 코를 새삼스레 유심히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목동의 코는 탁발승의 코를 그대로 옮겨다 붙인 것처럼 흡사하였다. 그러면 이 소년은 탁발승의 아들이란 말인가? 중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 탁발승은 70살이 가까워 보였는데 소년의 나이는 이제 겨우 10살을 넘었을 뿐이 아닌가? 그러나 씨도둑은 못한다고 했으니 탁발승의 아들이 아니라면 코가 그렇게 닮을 수가 없지 않은가? 김삿갓은 눈 딱 감고 목동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너희 아버지는 스님이지? 그러자 실돌이는 깜짝 놀라 보이며 우리 아버지가 스님인 걸 어떻게 아세요? 하고 반문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속으로 쾌지를 불렀다. 그러나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고 말한다. 나와 너희 아버지는 잘 아는 사이다. 만난 지가 하도 오래되어 이제는 이름조차 잊어버렸구나.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하셨더라? 보림사에 있는 무연대사예요. 소녀는 묻지 않은 말까지 알려준다. 옛날에도 보림사에 계셨는데 아직도 그 절에 계시는가? 김삿갓은 거짓말을 적당히 꾸며대어 가면서 말한다. 내가 5~6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예순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70살이 다 되었으렸다. 올해 72살이에요. 너희 어머니는 몇 살이냐? 44살이에요. 그러고 보면 무연대사라는 종은 60살이 넘어 30대의 과부에게 아이를 대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무연대사가 아직도 너희 집에 자주 들르시느냐? 한 달에 한두 번씩 식량을 가지고 오세요. 너희 아버지는 스님이시라 자비심이 대단하시구나.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가만히 있자. 무연 스님은 아들이 여러 형제라고 했겠다. 내 이름이 칠돌이라는 걸 보니 형제가 7명이라는 말이냐?
하고 칠돌이라는 이름에서 넘겨짚고 물어보았다. 칠돌이라는 아이는 약간 어리석은 편인지라 씩 웃으면서 말한다. 아저씨는 우리 집안 형편을 잘도 아시네요. 칠형제 중에서 내가 막냉이에요. 그럴 테지. 이름이 칠돌이니까. 그러면 위로 6형들은 어디에 사느냐? 칠형제가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은 아니겠지. 그럼요. 나는 엄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걸요. 물론 그럴 테지. 그러면 6명 형들은 어디에 사느냐? 김삿갓은 너무도 놀랍고 흥미로워서 칠돌이를 살살 끼워가며 무연대사의 사생활을 낱낱이 캐어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칠돌이는 자기 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무슨 자랑거리이기나 한 것처럼 싱긋 웃어 보이기까지 한다. 머리가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편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 아버지한테 듣기는 들었지만 죄다 잊어버렸구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칠형제가 지각기 딴 집에 산다고 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유도신문이었다. 칠돌이는 유도신문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한다. 아저씨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려요.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리다는 것이냐? 사도령은 석석골에 살고 오도령은 신안골에 살고 육도령은 북단골에 지각기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은 아저씨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1도령과 2도령과 3도령은 보림사 건너편 마을에서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은 틀리지 뭐예요. 김삿갓은 소년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연대사는 나이 70에 마누라를 5명이나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고도 당당하게 스님 행세를 해오고 있으니 세상이란 생각할수록 요지경 속 같기만 하였다. 그러고 보면 보림사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는 세 형님들은 큰어머니가 낳은 형님들인가 보구나. 아저씨는 잘도 아시네요. 큰 마누라만은 보림사에서 가까운 곳에 정착시켜놓고 나머지 4명의 소실들은 각각 분리로 이곳저곳에서 살림을 시켜가면서 필요한 때에만 찾아가는 모양이었다. 70고령에 5마누라를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그 정력도 놀라우려니와 5마누라를 거느리면서도 어엿하게 중행세를 하는 그 수완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았다. 너희 어머니도 불공을 들이러 보림사에 자주 찾아가느냐? 옛날에는 자주 찾아갔지만 언젠가 큰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나서 절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요. 아마 씨앗 싸움이 굉장히 벌어졌던 모양이었다. 큰어머니와 네 어머니가 왜 싸웠는지 그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큰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몹시 미워한대요. 알만한 얘기로다. 늙은 마누라가 씨앗을 3번째나 보았으니 오죽하겠느냐?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먼 산에는 땅거미가 어려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오늘 밤의 잠자리가 은근히 걱정스러워서 너희 집이 이 부그린 모양인데 내가 잘 곳이 없으니 혹시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그들 모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다. 김삿갓의 말을 듣고 나자 소녀는 펄쩍 뛸 듯이 놀라며 머리를 호되게 흔든다. 그건 안 돼요. 아저씨를 우리 집에 재웠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이 나다니. 사람이 사람의 집에서 자고 가는데 무슨 큰일이 난다는 말이냐.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재웠다가는 아버지한테 벼락을 맞게 돼요. 그래? 전에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재웠다가 아버지한테 벼락을 맞은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지난 봄에 지나가는 할머니 하나를 재웠다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무섭게 두들겨 맞은 일이 있어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재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좋기 알만한 일이로다. 70고령의 소실을 4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아가자니 어디서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외방 인사의 출입을 언금하고 있는 것은 알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마누라를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팔자는 아닌 것 같았다. 너희 집에서 자고 갈 수 없다면 혹시 이 부근에 술집이나 소당 같은 것은 없느냐? 소당은 20리를 더 가야 있어요. 술집은 한 군데도 없고요. 이 부근에는 인가가 그렇게도 없다는 말이냐?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어가면 윤부자가 살고 있어요. 그 집에 가보세요. 고맙다. 그만 집에 돌아가거라. 김삿갓은 소년과 작별하고 걸음을 걸어나가며 모현대사의 사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모현대사는 날마다 부처님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며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누라가 5명이나 있어가지고서는 소원 성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불경에 육군 청정이라는 말이 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을 깨끗이 끌어버리고 무예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모현대사의 경우에는 육군 이후에 육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뿌리가 있어서 100년을 두고 연부를 외워 득도 많은 가망이 없을 것 같았다. 모현대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 번뇌를 청산하기 어렵노라고 고백한 것도 그 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고 보면 가사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승려일 수는 없고 연부를 외우며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누구나가 극락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성 싶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넘어오니 자그마한 마을이 나온다. 10여 호의 초가집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제법 오붓한 마을이었다. 윤부자의 집이 어느 집일까? 언덕 위에서 마을을 굽어 살펴보니 마을 한복판에 반기와집이 한 채 있다. 몸체는 기와집인데 사랑채는 초가로 되어 있는 제법 의젓한 가옥이었다. 옳지, 저 집이 윤부자의 집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윤부잣집 살인문 앞으로 찾아와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이윽고 60이 가까워 보이는 늙은이가 나오더니 누구야? 하고 몹시 거친 목소리로 묻는다. 그 늙은이가 윤부자의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머리를 정중히 숙여 보이며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갔으면 싶어 들렀습니다. 하고 간독한 어조로 부탁해 보았다. 그러자 윤부자는 대뜸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손을 휘휘 내저으며 안 돼, 안 돼. 정신이 없어도 유만부동이지. 지금의 어떤 세상이라고. 나 또 코도 모르는 인간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거야. 우리는 재워줄 방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라고. 하고 매정스럽게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동량은 못 주어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 않던가. 거절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말로 거절할 수가 있는데 정신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너무도 심해 보였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즉석에서 시한수를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 집에 왔건만 사람 대접을 안 하니 주인의 인사가 사람답지 못하도다. 그러나 주인의 비인사를 시로써 나무라 보았자 그것으로 잠자리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김삿갓은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청해 보았다. 영감님,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댁이 아니면 갈 데가 없사옵니다. 그러자 아들인 듯 싶은 2명의 젊은이가 안에서 우르르 달려나오는 것이 아닌가. 삼부자는 한패가 되어 연방 손을 휘휘 내저으며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냉큼 꺼져버릴 일이지. 대먹지 못하게 무슨 놈의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아. 하고 여차하면 때려 죽이라도 할 듯이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발길을 돌려 살인문을 나오려니 때마침 어디선가 두견 쎄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서러운 심정을 즉흥시로 이렇게 읊어보았다.
석양 무렵 남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니 주인은 손을 휘저으며 어서 가라네. 두견새도 야박한 인심을 알았으닌가 어서 돌아가라고 숲에서 울었었네. 윤 부자네 집에서 냉혹하게 쫓겨나고 보니 김삿갓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다. 잠자리를 거절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잠자리가 정말로 없으면 하룻밤쯤은 남의 집 외양간에서도 잘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일이 너무도 흥분되었던 것이다. 심정이 그쯤 되고 보니 김삿갓의 입에서는 욕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먹지 못한 것들, 옛날부터 윤가를 소라고 일러오지 않았던가. 소란 놈은 명절 때만 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 잡아먹히게 마련인가. 그놈들이 지난번 단오절만은 무사히 넘겼지만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는 모두가 도살장으로 끌려가 잡아먹히고 말게 되리라. 여간에서는 남의 악담을 할 줄 모르는 김삿갓이건만 윤 부자네에게 대해서만은 악담이 절로 나왔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소리 높여 읊어대었다. 독림산 기슭에 봄풀이 우거져 큰 소 작은 소 긴 꼬리 휘두르네. 5월 단오는 근심 속에 넘겼지만 추석 명절에는 몸을 떨게 되리라. 지독한 악담시였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시로 써나마 달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러나 저러나 날은 어둡고 배는 고파 더는 걸을 수 없었다. 20리를 더 가면 서당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산골 사람들은 거리감이 워낙 둔하여 바로 저기라는 말을 믿고 정작 가보면 10리, 20리를 넘기가 일쑤여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기라고 말하면 5, 60리가 되기는 보통이기 때문이었다. 김삿갓은 더 이상 걸을 기력이 없어 길가에 있는 오막살이 집으로 찾아들어가 주인을 불렀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파파 할아버지가 밖을 내다보며 묻는다. 누구를 찾으시오? 저는 지나가는 과기결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싶은데 재워주실 수 있을는지요? 주인 할아버지는 난처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젊은 양반이 어쩌다가 길이 늦으셨구려.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집을 찾아온 나그네를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우리 집이 잠자리는 불편하겠지만 하룻밤쯤 고생할 셈 치고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대본에 잠자리를 쾌락해 주는 것이 아닌가. 피도 눈물도 없던 윤부자네 비기면 이 집 할아버지는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분이라고 여겨졌다. 인심이 후하고 박한 것은 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인성 싶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인사를 깍듯이 하고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과연 방은 하나뿐인데 식구는 아들 내외와 할머니까지 4명이라는 것이 아닌가. 어서 앉아요. 방이 비좁아서 오늘 밤은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겠어. 그러나 바깥에서 자기보다는 편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손님을 맞아들이는 주인 할아버지의 마음씨가 하도 정성스러워 김삿갓은 눈시울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5사람이 자기의 방은 너무도 좁았다. 그러나 노인의 성의를 무시하고 되돌아나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살림이 얼마나 가난한지 방에는 가재 기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늙어 빠졌고 윗목에서 서성거리는 아들은 가엾게도 다리가 절름발이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몹시 시장하겠소. 며느리가 지금 밥을 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노인은 인사를 나누고 나서 부엌에다 대고 다음과 같은 소리를 지른다.
얘야, 손님이 한 분 오셨으니 밥을 한 그릇 더 지어라. 그러자 부엌에서 여인의 목소리로 대답이 날아온다. 알았어요. 땔감이 조금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주인 할아버지가 얼른 대답한다. 땔감이 모자라거든 우선 울타리를 헐어다 때려무나. 울타리는 내일 생나무를 베다가 새로 만들면 될 게 아니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말이 오직 놀랍기만 하였다. 세상에 이렇게도 가난한 집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생면부지의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는 그 자비심. 주인 할아버지야말로 부처님의 화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만 절실해왔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산골에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김삿갓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글쎄, 언제부터 살아왔다고 할까? 호랑이 담배 묵던 시절부터 대대로 이 집에 살아오고 있다오. 주인 할아버지가 일체의 욕망을 떠나 부처님처럼 자비롭기만 한 것은 어쩌면 세속적인 오염에 물들지 않고 순전히 자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불현듯 태고지민이라는 말이 연상되었다. 주인 할아버지야말로 단군이 개국했을 때부터 살아오는 백성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윗목에 앉아있는 아들을 쳐다보며 대답한다. 아들을 두기는 삼형제를 두었다오. 그러나 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저의 하나뿐이지요. 두 아드님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두 아들은 부려막급하게도 늙은 부모와 병신 동생을 내버려두고 어디를 갔을까 싶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웃으며 김삿갓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한다. 젊은이는 타지에서 와서 이 지방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옛날부터 강원도에서는 아들을 삼형제를 둬야만 집에 하나가 남아있겠다는 속담이 전해오고 있다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을 삼형제를 두었는데 두 사람은 어디를 가고 집에는 한 사람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인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중이 되어 집을 나가고 또 하나는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그러니까 셋 중에 집에는 하나만 남은 게 아니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 지방에 호랑이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많고 말고 호랑이도 많지만 금강산에 들어가면 절은 호랑이보다도 더 많다오. 절이 얼마나 많으면 8만 구암절하고 하겠소. 그러면 할아버님의 아드님도 하나는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하나는 중이 되어 집을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사정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라오. 금강산에 직접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금강산에는 골짜기마다 절이 두세씩 있는데 절마다 중이 몇백 명씩 된다오. 그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인데 지금 저는 금강산 구경을 가는 길이옵니다. 이왕 가는 길에 할아버님 댁 아드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군요. 지금 어느 절에 있으며 법명을 뭐라고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젊은이는 지금 금강산에 들어가는 길인가? 젊은이도 내 아들처럼 중이 되고 싶어서 금강산에 가는 것이요? 아닙니다. 저는 중이 될 생각은 없고 단지 구경을 갈 뿐입니다. 그러니 아드님을 만나 안부라도 전하고 싶으니 절 이름과 법명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 외에 아명은 수동이라고 하는데 중이 되고 나서는 이름을 뭐라고 고쳤다고 하더라. 하도 오래되어 어느 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자 윗목에서 듣고 있던 절름발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한다.
몇 해까지는 장안사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 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명은 경동이라고 합니다. 경동 스님, 지금 나이는 몇 살쯤 되셨는가요? 나보다 12살이 더 많으니까 55살쯤 됐을 거예요. 마침 그때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온다. 서반 위에 놓이는 밥은 옥수수와 감자밥이고 반찬은 도라지나물과 고사리 무침 등등 순전히 산채뿐이었다. 게다가 밥그릇이 없는 탓인지 노인과 김삿갓의 밥은 제각기 사발에 담아 소반에 놓아왔지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먹을 밥은 하나의 바가지에 담아다가 방바닥에 덜렁 내려놓는다. 주인 노인은 겸상으로 차려온 밥상을 김삿갓의 턱 밑에까지 바짝 내밀어 놓고 수저를 들며 말한다. 반찬은 없어도 밥은 많소. 밥이라도 많이 자시오. 산길을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시장했겠소. 고맙습니다. 염치 없이 잘 먹겠습니다. 김삿갓은 몹시 허기졌던 판인지라 비록 옥수수밥이라도 입에 넣기가 무섭게 슬슬 녹아버리는 것만 같았다. 입이란 간사하기 짝이 없어 조풍원 댁에서는 진수성찬에 물려버릴 지경이었지만 하루를 굶고 나니 옥수수밥도 꿀맛 같았던 것이다. 노인장님, 옥수수밥이 각별히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지 않소. 밥만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사시오. 그러나 밥이 많다는 것은 말뿐이었지 알고 보면 밥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많지도 않은 밥을 많다고 과장해 가면서 많이 먹으라고 알뜰살뜰하게 살피는 그 인정이 또한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날 밤은 5명이 한 방에서 자려니까 부득이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김삿갓은 새벽녘에 어렴풋이 잠을 자다가 주인 노인과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다. 그들은 김삿갓이 아직도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손님이 가시고 나거든. 내가 장에 가서 나무를 좀 팔아와야 하겠다. 그러자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나를 벗어주고 너는 내 옷을 입어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젯밤에는 밥그릇이 없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밥을 바가지에 퍼다놓고 먹더니 나들이를 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옷을 서로 바꿔 입곤 하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그들의 가난이 너무도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눈을 감고 자는 체해 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 수 지었다. 밥상엔 고기가 없어 채소가 판을 치고 부엌엔 땔감 없어 울타리가 녹아난다. 며느리 시아버지는 한 그릇 밥 나눠 먹고 나들이엔 부자간에 옷을 바꿔 입네. 그처럼 군색하게 살아가면서도 주인 할아버지는 남을 도와주려고 성심성의껏 애를 쓰고 있으니 주인 할아버지야말로 틀림없는 생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조반 후에 김삿갓은 길을 떠나게 되자 이것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나의 정성으로 알고 받아주시오 하고 말하며 주인 아들에게 돈 10량을 내주었다. 그러자 주인 할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돈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완강히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김삿갓은 그냥 떠날 수가 없어 돈을 방바닥에 내던지고 도망이라도 치듯 달려나와 버렸다.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 생겨먹어서 누구나 남한테서 받기는 좋아하지만 남에게 주기는 싫어하는 법이다. 그러나 마음보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다. 모든 분쟁은 그 욕심을 채우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김삿갓은 얼마 안 되는 노자 중에서 10량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준 셈이었다. 그러나 이날만은 남에게 준다는 것이 그렇게도 기쁜 일일 줄은 몰랐다. 불교에는 법렬이라는 말이 있다.
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기쁨을 법렬이라고 한다. 김삿갓은 그의 노인에게서 아무런 설법도 들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무한히 자비롭던 그 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언의 설법이 되어 김삿갓에게 법렬을 느끼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도 그 할아버지를 본받아 욕심 없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 할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지 않았던가. 김삿갓은 불현듯 어렸을 때 명심보감이라는 책에서 배운 과욕 즉 보신이라는 말이 연상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노자도 그의 도덕경에서 욕심이 많으면 몸을 상하게 되고 재물이 많으면 몸이 번거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욕심을 떨쳐버리고 나니 하늘이 더욱 넓어 보이고 산천초목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눈앞에 전개되는 삼라만상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보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산길을 걸어가고 있노라니까 높푸른 하늘가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독수리는 잠깐 사이에 저 산에서 이 산으로 날아오다가 벼랑간 일직선으로 급강하를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토끼 한 마리를 움켜잡아가지고 요요히 저쪽 산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고 시가 없을 수 없었다. 넓은 하늘을 지척처럼 날아가며 이 산 위에 번쩍 저 산 위에 번쩍 숲속의 토끼잡이가 어찌나 웅장한지 오간을 넘나드는 관훈장만 같구나.